요즘에 이제 부자는 네. 금융자산 한 50억 정도 돼야지만 부자들은 아파트 시장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런 지역에는 고점이 없어요. 수요자들이 계속 모여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없다라는 거죠. 네, 고준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1990년에 신한은행 입사를 해가지고요. 30년 신한은행에 재직하고 최근에 정년퇴직 후에 이제 제이에드 투자자문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교육 그 사업을 하는 네. 그런 회사고요. 네. 제가 또 신한은행 다니면서 네. 20여 년 동안 동국대학교 겸임교수를 또 동시에 같이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약간 좀 은행 오는 고객들 중에서 특히나 약간 좀 VIP 자산 규모가 크신 그런 분들을 많이 또 만나보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그렇죠. 컨설팅도 해주시고 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국내 유일하게 부동산 프라이뱅커 1호입니다, 제가.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었을 때 프라이뱅커로 2002년도부터 이제 활동을 했었죠. 제가 활동을 하니까 네네. 뭐 타은행에서도 국민이나 우리은행이나 이런데 하나은행 이런 데서도 이제 부동산 쪽에 강화해서 전문가가 생기고 일자리 제가 많이 만들어 놨었죠. 스타트를 잘 그렇죠. 끊으신 거네요. 네. 약간 프론티어 개념으로 네, 시장을 네, 개척을 하셨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궁금한 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본다면은 그 VIP를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 뱅커 1호신데 정말 수많은 그런 부자분들을 만나보셨잖아요. 네. 거의 뭐 한 수백 명, 수천 명 이상은 만나셨을 것 같은데 보통 그런 분들의 한 자산 규모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많은데 네네. 보통 이제 2000년도 당시에 부자의 기준은 현금으로 10억이었어요. 금융자산. 네. 10억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은행에서 그 PWM 프리빌리지 센터장을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금융자산 50억 이상만 거래하는 지점이에요. 금융자산. 요즘에 이제 부자는 네. 금융자산 한 50억 정도 돼야지만 최소 50억 정도. 최소 와. 금융자산, 부동산 네네. 말고. 그렇죠. 네. 이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정도 이제 부자가 돼서 이제 재벌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자산 50억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이제 뭐 가계 자산 구조 같은 거 살펴보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이 일반적으로 많잖아요. 훨씬 많죠. 그러면 총자산 규모로 따지면 한 100억 그냥 훌쩍 넘겠네요, 그런 분들은. 넘고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자산 비중을 보면은 네. 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도 있지만 금융자산 비중은 30%에서 40% 사이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부동산 자산이잖아요. 우리 뭐 전세자금 내 집 마련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돈 전세자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돈에. 맞아요. 네. 그렇듯이 부자들도 부동산 자산 비중이 70% 이상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책에서 보니까 재벌들은 마인드가 다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인드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막 조정되고 있고 뭐 몇 억 원씩 떨어진다는 얘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부자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든 올라갈 때든 좋은 거 있으면 산다라는 거죠. 돈이 많다 보니까. 아니죠. 네네. 미래 가치를 본다. 미래 가치를 보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혼을 네. 꼭 가을에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을에 하는 게 그렇죠.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누구랑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계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미래 가치잖아요. 결혼도 곧 배우자 미래 가치 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랑 보고 하나요? 사랑인가요? 뭐 일단은 뭐 사랑이긴 미래 한데 가치 안에 미래 사랑도 가치를 더 봐야죠, 사실. 그렇죠. 안 보고 결혼도 좀 있긴 한데 예. 봐야죠. 네. 그렇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투자에 있어서 부동산은 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락장에서도 조정장에서도 미래 가치 있는 거는 산다라는 거죠. 근데 재벌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재벌 마인드를 안 가진 사람들은 떨어지는구나 좀 이따 사야지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동산의 특성은 개별성, 부종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 떨어진다고 부동산 전체가 떨어지거나 전체가 오르지는 않거든요. 오를 때도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네, 떨어질 때도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부동산들을 산다라는 거죠. 지금도 내 집 마련을 무주택자들은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조금 이따 해야 되고. 근데 이러한 게 금리 때문에 나는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금리 때문에 부담이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금 마련도 다 돼 있는 분들이 조금 미뤄서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안 떨어지고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골라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는 가격이 떨어진다, 몇 억 원이 떨어진다를 일반화해서 보면 안 되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모든 것들을 일반화해서 보면은 과잉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 할 때 정말 정작 진짜 많은 대가를 좀 치러야 되겠죠. 돈을 더 지불해야 되는. 네.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은 매수자 우위 시장인 지금 진짜 내 집 마련 해야 될 사람들은 잘 시장을 좀 잘 주밀하게 살펴보면서 미래 가치 있는 거를 골라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길게 보는 거네요. 그런 상위 한 0.1% 정도의 부자들은 뭐 당장 그런 시세가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오히려 이제 이럴 때 좀 괜찮은 지역 같은 경우에 싸게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체 시장이 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또 괜찮은 데 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와 상관없이 약간 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막 지금 오르고 있다는 그런 부동산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강남 부동산 부자들 뭐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주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강남 부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 일반인들이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는 아파트 시장을 얘기하잖아요. 네. 아파트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꼬마 빌딩 시장, 또 그렇죠. 네. 토지 시장, 네, 이런 게 토지 시장은 2020년 기준으로요. 국토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은 5,900조 원 정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로. 근데 그게 거래되는 시가로 하면 곱하기 2만 하더라도 일경이 넘는 시장이에요. 꼬마 빌딩 시장. 이게 한 3,500조 시장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꼬마 빌딩이나 토지 시장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아파트 시장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진짜요? 네. 이런 꼬마 빌딩 시장, 토지 시장, 이런 거에 관심이 있죠. 네. 그러면 그게 차이점이죠. 뉴스에서 막 강남에 어디 막 되게 좋은데 막 4, 50억에 샀다. 네,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그냥 뭐 상징적인 내지는 뭐 기사거리 그런 그래서 거지? 기사로 나오는 거죠. 네. 신문 기사로. 네. 막 모든 부자가 막 그런 것들을 막 사고 싶어 하고 그런 건 아니다. 부자들은 아파트 사는 집 위에는 관심 없으세요. 왜 관심이 없죠, 근데? 다른 거예요. 꼬마 빌딩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요. 오히려 토지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더 높다고 보는 거예요. 훨씬 높죠. 네. 그러니까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제대로 개발을 하면은 네. 아파트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자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토지 매입해서. 그렇죠. 예. 건물도 막 올리고 해서 팔면 그렇죠. 훨씬 더. 허름한 단독주택을 사서 네. 리모델링해서 되팔면은 자본 수익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좀 현재 막 41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키워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부자들이 주목하는 그런 투자 대상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뭐 토지 내지는 꼬마 빌딩? 꼬마 빌딩 주로 가죠. 그렇다면은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입지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네. 뭐 혹시 뭐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런 시대를 거쳐 가고 있잖아요. 네. 가고 있는데 자, 이런 코로나 이런 시대가 도래되니까 오프라인 상권이 다 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상권이 안 죽는데. 네. 이제 그걸로 여실히 드러난 거죠. 예전에는 대학가 상권이 되게 좋았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가 상권은 다 흔들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에도 어떤 시기가 오든
소비 인구가 계속 들어오는 상권, 이런 상권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대략적으로 뭐 큰 범위 내에서 좀 지역만 말씀해 주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대치동 네. 같은데. 대치동. 대치동 대치동 약간 학원가 그런 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학원은 뭐 아이들 공부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 온라인으로도 네. 방송을 하려면 임대료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그런 상권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데 오프라인은 다 철수하잖아요. 장사도 안 되고 뭐 카페를 접고 식당을 접고 폐업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연예인 부동산 부자들도 많잖아요. 직접 많죠. 좀 상담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한테 연예인들이 오는 이유는 제가 자문해드리고 컨설팅 해줘서 산 부동산에 대해서 언론에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시는구나. 네. 아, 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되게 많습니다. 오. 네, 많은데 이분들 이제 하게 제가 이제 컨설팅 자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분들은 실명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렇다면은 그렇게 언론에 나가는 거는 네. 그러면은 그 상담했던 분이 얘기를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갑자기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자문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자문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은 중개업소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하긴 그렇겠네요, 그게. 네. 내가 이런 중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홍보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들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은행이라는 데는 그런 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프라이빗하게 고객을 관리해주고 자산 관리를 해주는 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예인분들이 믿고 찾아오고 네 그러는 거죠. 그 얼마 전에 김태희 부부가 강남역 인근 한 빌딩 한 920억 정도에 매입을 했다. 네. 뉴스로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궁금한데 이렇게 거의 한 1,000억 원에 육박하는 네.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월세가 한 2억 이상 나오는 월 수익이 네. 2억 이상 나오는 그런 빌딩이었고요. 강남역 센터에 있습니다. 아주. 센터에 있는데 네. 땅은 작은데 뭐 거기에는 아주 센터 중간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충분히 있는 빌딩으로 저도 봤던 빌딩인데 뭐 가수 B 씨가 매수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뭐냐면은 좀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대신 좀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방금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빌딩 시장 그런 전체적인 사이즈라든지 뭐 규모는 잘 모르는데 1,000억대 정도면 좀 상당히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약간 기대 수익이 낮거나 그러진 않나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니까요. 뭐 본인 돈을 다 넣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일부는 자기 자금 또 일부는 대출을 끼고 사니까 그래서 이게 실물자산 투자의 매력이 부동산 투자의 매력이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지금은 금리가 상승기라서 네. 그 효과가 조금 반감이 될 수는 있지만 뭐 그래서 이제 꼬마 빌딩을 선호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당하잖아요. 네. 상당한데 인플레이션기에는 반대로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 자산을 관리하려면은 금융자산보다는 실물자산 쪽으로 옮겨놓는 부자들은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방금 뭐 월세가 2억 정도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만약에 레버리지를 같이 포함을 해서 사고 나서 이자 비용 내는 것도 좀 빠듯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약간 좀 미래 가치를 보고 좀 자본 차익이라든지 그 건물값이 그렇죠. 많이 상승한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요즘 임대 수익률은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1년에 5%씩뿐이 못 올려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맞추기는 되게 힘들고요. 그런 지역 우리나라에서 핵심 상권 중에 핵심 상권이 바로 강남역 상권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도 거기는 상권이 흔들리지 않은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고점이 없어요.
평당 얼마다, 여기는 얼마까지 갈 거다, 그 이상은 안 올라갈 거다, 이런 개념이 없는데요. 네. 계속 대기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계속 모여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남역하고 바꿀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에 평당 한 10억이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경매 전문가이신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 프라이빗 뱅커를 오래 하셨는데 네. 그 경매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신한은행 입사해서 몇 년 만에 경매를 하는 부서로 94년도에 발령이 나가지고 99년 IMF 네. 이후까지 제가 경매를 한 5년 동안 실무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 한 2,000건을 경매에 붙이고 평가를 붙이면서 평가를 하고 경매 진행을 하고 그런 업무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부동산 정말 이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분야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공부를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 약간 네. 부자분들도 경매에 좀 관심 많나요? 많이 하시나요? 경매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부자들이라고 비싸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싸게 살 수 그렇죠. 있으면 경매에 관심 갖는 거죠. 아. 네. 근데 이제 싸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권리 분석이라는 벽이 존재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 진입을 못하는 것뿐이죠. 음. 그런데 사실은 경매라는 게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 건 아니고요. 알면은 쉬워지는데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최근에 약간 좀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막 여기저기서 아파트 가격 많이 내려간다 이런 네.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경매 시장에는 기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이제 경매 시장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일반론적으로 보면은 가격이 떨어질 때는 경매 시장에서도 이게 경매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런 시장이에요. 왜냐하면은 경매는 경매 물건으로 가격을 매길 때, 그러니까 감정가가 정해지는 시점과 매각 시점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감정한 물건이 지금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1월 달에 1억에 됐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8천이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사는 게 낫지 경매로 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일률적으로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어떤 거는 올라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경쟁률이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그래 지금 1월 달에 감정한 게 지금 매각이 되니까 가격이 지금 떨어졌는데 지금 들어가면 내가 손해 아니야? 이래서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감정했을 때보다 가격이 더 올라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에 감정했는데 지금은 시세는 1억 2천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찾아서 내 집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확실히 좀 기회가 많긴 많네요. 기회가 되는 거죠. 기회가 되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경쟁률이 좀 매수 경쟁이 떨어지는 네, 그런 부분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되는데 남들이 할 때 하잖아요. 주식시장이 막 좋아지고 화랑일 때는 집에 있는 정말 뭐까지 팔아다가 주식시장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떨어질 때는 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근데 우량주는 분명히 있잖아요. 네. 떨어지는 시점에도. 네.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시장은. 그렇다면은 앞서서 이제 경매를 조금만 알면은 사실 진입 장벽이 낮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경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권리 분석이라든지 좀 허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약간 가장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권리 분석 어떻게 하면 좀 잘 할 수 있을지 그 팁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리 분석은 이제 두 개로 딱 나눠집니다. 공시되는 권리와 하고 공시되지 않는 권리. 뭐 벌써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죠. 딱 용어를 들으니까. 공시하는 거는 우리 네. 등기부라는 게 있는데 등기부에 다 공시를 하게 돼 있는 이런 권리가 있어요. 이런 권리가 있는 반면에 공시가 안 되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산다라고 네. 하면은 사람들은 유치권이 있다, 관습법상 법정유상권이 있다, 법정유상권이 있다, 분묘기지권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권리가 뭐지?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런 걱정. 근데 아파트에 분묘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네, 간단하게
네, 그래서 목적에 맞게 권리 분석을 이해를 하면은 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은 4개의 권리만 외우면 된다.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4개만 그냥 뜻을 외우지 말고 근저당권, 뭐 가압류, 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거를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4개가 기준 권리다. 기준 권리는 경매로 무조건 소멸된다. 기준 권리 뒤에 나오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다 소멸되고 앞에 나오는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다. 근데 앞에 나오는 권리가 없으면 다 사도 되는 거죠. 이렇게 외우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공시되지 않는 권리는 아파트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네, 거의 나오지 않아요. 설령 유치권이 아파트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는데 유치권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아요. 네. 오히려 기회를 발견할 수 있어요. 네. 물어보고 자문을 구한 다음에 사시는 게 좋죠. 아니면 공부를 하면 돼. 요즘은 이제 시대가 정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잖아요. 근데 정보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는 없잖아요. LH 직원이 아니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보를 지식으로 커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없나? 없어요. 공부를 해야지만 접근할 수 있고 접근을 해야지만 내가 매수할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시면은 되게 좋고 요즘 직장인들 주 52시간 근무 아니에요? 끝나고 많이 남잖아요, 시간.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부동산 공부에 할애를 하면은 경매 공부 할애하면은 정말 내 집 마련하는데 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부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책을 봐도 되고, 그다음에 뭐 강의를 들어도 되고. 네,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 다 있습니다. 네. 한 몇 시간 정도 그럼 공부를 하면은 좀 투자할 만한 그런 그레이드까지 올라올까요? 이게 한 학기 정도에 한 번 정도만 들으면은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너무 또 공부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사실 실전 경험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실행하셔야죠. 네. 네. 그렇다면 약간 좀 경매를 뭔가 입문자 입장에서는 실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금액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좀 경매에 투자해볼 만할까요? 입문 금액 토지는요 정말 몇백만 원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토지요? 네, 토지. 네. 그런데 이제 그 외의 물건들은 돈이 조금 있어야 되고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한 5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아파트들도 있어요. 네, 그런 아파트들은 사서 전세를 놓으면은 경매로 매수해서 전세를 놓으면은 내가 조금만 가지고도 시작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래 가치를 잘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싸다라고 막 사면은 안 되고요. 최소한 금액은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도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싸게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산 게 미래 가치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투자에 나서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조금 공부가 필요해 보여요. 공부하시다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5천만 원, 6천만 원이라고 하셨으면 빌라나 이런 거는 훨씬 싸겠네요. 그렇죠, 지방에. 근데 또 이제 서울 지역에도 빌라들은 싼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굳이 초보자들한테 빌라를 사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황금성이 떨어지나요?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서 성공을 해봐야지만 내가 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건을 실행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서서도 뭐 토지도 말씀해 주셨고 뭐 아파트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경매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경매 시장에서 좀 가장 주목할 만한 물건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역시 아파트죠. 아파트요? 네. 아파트가 환가가 가장 하기 쉽고요. 네. 그래서 아파트 중심으로 보면은 초보자들이 쉽게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파트는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요. 토지나 상가 건물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너무 간단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권리 분석도 깨끗하고 간단하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가 거의 없는 이런 아파트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다가 좋은 물건 나오면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상가나 토지 이런 거는 좀 복잡한가요, 그러면? 토지는 이제 공시되지 않는 권리가 나타나요. 유치권이나 법정유상권이나 네. 관습법상 법정유상권이나 분묘기지권이나 특수지역권이나 이런 권리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권리들이 나타나면은 지금 뜻부터 막 머리가 아프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법정유상권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유상권이 성립하려면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는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건물이나 토지의 근저당권이 설정돼야 되고 이 소유자가 경매로 달라져야 되는 이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은 법정유상권이 성립하는데 대부분 이게 부합이 안 해요. 한두 개가 빠져요. 하나가 빠져요. 하나가 안 맞더라도 법정유상권은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런 걸 사면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 네. 그런 거죠. 확실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네. 땅을 사려고 봤더니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비닐하우스가 법정유상권 성립 가능성 있음이라고 이렇게 매각물권 명세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법정유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 비닐하우스는 법정유상권이 인정 안 된 데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막 제대로 하려면은 법쪽 막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이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건 다 법이에요. 네. 법을 알아야지만 가능한 분야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배우려면 그 뜻은 몰라도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리스크 없는 아파트라든지 그걸 네네. 전문적으로 하면 되니까. 네네. 아파트만 하더라도 물건이 워낙 많을 거잖아요. 많죠. 사실. 특히나 이제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금리 상승기에는 물건이 엄청 나와요. 그게 어차피 경매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못 버텨가지고 막 영끌한 사람들이 더 이상 뭐 안 돼가지고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억 정도 목돈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좀 수많은 그런 또 부자들을 컨설팅 해보시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뱅커 경험도 있으시니까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과연 1억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요? 전세 끼고 아파트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수도권 지역에 2억선 하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 고려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GTX, 역사 주변, 뭐 제일 먼저 개통 예정인 게 이제 GTX A잖아요. A가 파주 운정에서부터 동탄을 거쳐서 평택 지제역까지 들어가니까 이런 지역의 소형 아파트, 네, 전세 끼고 투자해 놓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약간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이고 뭐 여기저기에서 뭐 내 집 마련도 지금 하지 마라, 뭐 전세로 살아,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렇다면은 박사님께서는 약간 지금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이제 시장 가격은요. 네. 금리하고 공급이 가격을 통제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금리하고. 네. 그런데 공급이 가격을 통제를 할 때는 대세 하락으로 보셔야 돼요. 대세 하락. 네. 근데 금리가 가격을 통제할 때는 일시적 조정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으로 가격이 통제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금리가 지금 가격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1998년도 IMF가 있었죠. 네. 이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혹시? 그때는 뭐 제가 어렸으니까 뭐 그런 걸 알 겨를도 없고, 대신에 예금금리가 거의 한 20% 됐다는 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경매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그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5.5%였어요. 예금 금리가 18%에서 20% 정도 됐었어요. 그럼 금융위기 때는 아시겠네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뭐 기준금리 말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몇 프로였는지 혹시 아세요? 근데 그때 뭐 금리를 워낙 빠르게 내려가지고 200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예금금리가 한 6%, 특판하면 6점 몇 퍼센트 되고, 네. 대출금리 당연히 높았겠죠.
근데 금융위기 당시에는 금리를 또 한 1%, 2%로 낮춰가지고 글쎄요. 그때는 또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가 7.12% 정도. 그때 되게 높았네요.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였고. 아, 그러면 이제 금융이 터지고 나서 좀 금리 내리기 전 말씀하신 거네요. 2009년 2월 달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때 2%, 3.25%포인트가 내렸어요. 맞아요. 네. 그때 내렸죠. 네. 그러니까 이 금리가 내리자마자 또 가격은 또 우상향하는. 자, 이번에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업이나 개인은 투자를 지속하는 게 아니라 보류하거나 연기하잖아요. 네. 개인은 당연히 내 집 마련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면은 은행에서 뭐 번호표 받고 한 사람씩 시장에 가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자들은 시장에 한꺼번에 들어가잖아요. 한꺼번에 들어가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공급은 한꺼번에 공급이 안 되거든요. 발표는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공급은 5, 6년, 6, 7년, 7, 8년, 10년 이렇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은 단기적으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수요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은 엄청 올랐잖아요. 108% 정도 서울 오른 걸로 통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올랐던 게 금리 때문에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리 때문에 오른 건 공급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른 거고, 그로 인해서 지난달에 정부에서는 270만 원 공급 대책을 발표한 거잖아요. 부족하니까 발표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떨어지면은 수요자들은 다시 시장으로 한꺼번에 들어갈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가 떨어져서 10사람이 시장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가격은 금방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금리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일반화해서 보면은 조금 내 집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물건별로 분석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동네마다 다. 근데 약간 대세 하락으로 주장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자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이제 작년 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뭐 유럽 경기도 안 좋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리세션이 찾아오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폭락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가 우리 코로나 때 경기가 마이너스였잖아요. 네. 그때 진짜 떨어졌었어야죠. 근데 그때는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동성을 간 거니까. 유동성 플러스 유동성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이 통화량은요 부동산 가격에 있어 양념 역할을 합니다. 큰 틀은 금리하고 공급인데 이 중에서 이 통화량은 양념 역할을 해요.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호재로 작용하는데 금리가 저금리였는데다가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도 가격은 올라갔거든요. 결국은 공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공급은 해결이 안 되는데 인건비 올라가고 물건비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근데 집값만 반값으로 떨어져야 되고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는 설득력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해 보이지 않나. 이거는 뭐 투자자들 내 집 마련 하는 분들 관점에서 뭐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전문가들 시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저는 IMF 때도 내 집 마련을 하라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금융위기 때도 내 집 마련을 지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IMF 때는 경매로 나온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35평짜리가 1억 8천, 1억 6천 수준에 매각이 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얼마입니까? 그때 산 사람. 그러니까 그런 때 산 사람, 그때도 공급이 부족한 시기였거든요. 금융위기였잖아요. IMF 때도. 그때 금융위기 때 2008년도 때 이때 산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잘 샀는데
그때 안 산 사람들은 20년 전, 10년 전에 안 산 사람들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세 번째 기회. 제가 살면서 이제 세 번째 기회가 온 거예요. 이런 시기가 왔는데, IMF 때하고 어쩜 이렇게, 금융위기 때하고 어쩜 이렇게 좀 비슷할까. 근데 지금은 뭐 우리가 외환 보유고는 많잖아요. IMF 때하고는 틀리잖아요. 완전 다르죠. 네, 완전히 틀리죠. 자, 그런데, 이런 튼튼한 시장인데 또 통화량은, 6월 달도 지난 5월 달 대비해서 계속, 올해 통화량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네, 증가하고 있는데, 통화량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통화량하고요, 아파트 가구 비례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우리나라 M2 통화량이 1,600조였는데 지난해 3,400조였거든요. 네. 한 200% 이상 오른 거죠. 통화를 늘린 거죠. 자, 집값도 압구정 현대아파트하고 여의도 시범을 비교를 해봤더니 200% 이상 올랐어요. 집값도. 그러니까 이게 비례해서 나간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거 감안하면은 뭐 인건비도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도 좀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다른 물가도 좀 떨어지고 이게 맞는 건데 집값만 떨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네. 근데 앞서서 이제 270만 원 공급한다 대책 발표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젠간 공급이 될 텐데. 네. 그러면은 그런 거 감안하면은 사실 또 집값이 오르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돼서 고민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이제 당분간은 공급 그게 이제 발표만 된 거지. 네. 구체적인 스케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참 후에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 그 안에 또 멸실되는 주택들이 또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면은 10년 후에 20년 후를 걱정하면서 지금 내 집 마련 안 하고 집값 올라가는 걸 지켜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IMF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IMF 때 집값이 30-40% 떨어지니까 지금 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러한 금리 위기, 그런 유동성 위기가, 외환 위기가 해소되고 나니까 집값은 공급 부족에 의해서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2008년도에도 또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지금도 또 이제 이 금리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은 공급 부족에 의해서 가격은 또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공급이 없으니까.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특히 이제 그런 위기가 한번 찾아왔을 때 사실 그때 사야지 나중에 이제 올랐을 때 정말 내가 자산을 크게 증식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안 사는 건 아니다. 그런 의견이시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내 집 마련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적긴 것 같습니다.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걸 사느냐에 집중해서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여기저기에서 막 폭락한다, 하락한다, 그리고 뉴스 기사 타이틀을 보면 되게 자극적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잘 찾아보면은 뭐 딱 그 단지의 하나의 물건이 약간 뭐 증여인지 뭐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이제 싸게 거래가 됐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너무 자극하는 그런 뭐 기사라든지 그런 심리가 많은데 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오르는 물건이 있고 또 부자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뭐 단순히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토지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투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신다면 분명히 또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최근에 출간하신 책 꼭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고준석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